토론 아니고 수다. 오늘 트렌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게요. 마크로밀 엠브레인의 윤덕한 이사님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원식 문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왜 웃었냐면요, 여러분. 저희 방역 지침 때문에 한 공간 내에서 방송을 지금 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한 분은 교통 캐스터 부스에, 한 분은 아나운서 부스에 계십니다. 윤덕한 이사님, 이거 내년도 트렌드 책에 좀 넣어주세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아늑하고 좋다. 나가기 싫네. 좋다고요? 네. 어머. 나가기 싫네. 아니, 저는 이렇게 어렵게 만났는데 이렇게 떨어져서 보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네, 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익숙해지면. 네, 안전한 느낌입니다. 평론가님 어떠세요? 좋으세요? 아이 좋아요.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또 멀리 있고 이게 참 동시성의 비동시성인가요? 큰일 났네요. 코로나 빨리 끝나야지. 이게 좋다니. 여기까지 오셔서 한 공간에 있어야 하는데, 하지만 여러분은 라디오로만 한 목소리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 셋이 함께하는 토론 아니고 수다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두 분 이 스트리밍 서비스 몇 개나 보고 계신지 우선 김원식 평론가님. 저는 국내 거하고 해외 거하고 그래가지고 해외 것도 해외 거. 네네. 죄송해요. 그 깜짝 놀랄 일이 아니었네요. 네, 넷플릭스 넷플릭스나 말씀하시는 뭐 거죠? 티빙이나 뭐 이런 걸 말하는데 사실 저는 저 원어민으로 방송 들으시는 줄 알고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보통 기준은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실 노동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입은 해놓고 그러니까 속속들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화제가 되는 작품을 중심으로 이제 보게 돼서 평론가님한테는 컨텐츠가 노동의 노동입니다. 대상이군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표준적인 기준 아니라는 걸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동의 대상이지만 그 컨텐츠들, 스트리밍 서비스에 올라온 컨텐츠들의 양과 질이 과히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구별해서 봐야 되는데 네. 이 넷플릭스가 이제 왜 주목을 받았냐라고 하면은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주목을 받고 실내에서 이제 많이 보신다.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가입자가 증가를 했다. 그리고 실제로 지속되는 시간, 그러니까 지속되는 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완주하는 그 비율도 높아졌다고 그래요. 아하. 사실 이제 나이가 올라갈수록 보다 끊어서 보시거든요. 네네. 영화 한 편 보기도 힘드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해를 못하죠. 막 네. 24시간 앉아가지고 동영상 보는 정주행한다고 거 이해 그러는데. 못하셨죠.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게 증가했다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또 이제 넷플릭스라고 하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주목을 받았던 게 투자를 우리 컨텐츠에 엄청 많이 하죠. 맞아요. 그걸 그게 이제 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현지화 전략을 한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됐던 스위트홈 같은 경우에는 30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거의 한 편당 30억 원. 그래서 웬만한 영화 제작비보다 많이 이제 투자가 되다 보니까 그런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화제를 불러모았는데, 실제로 거꾸로 그런 우리 이제 현지화 전략에 따라 가지고 넷플릭스 작품들이 해외에서 또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니까 우리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한류 콘텐츠로서 우리 드라마가 오히려 수혜를 누리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화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주목을 받았죠. 네, 그러니까 집콕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현지화 전략이 잘 시너지를 내서 넷플릭스가 굉장한 성장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사님은요? 네. 몇 개나 보세요? 이사님도 노동의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이사님 유희의 대상입니까? 다행이다. 노동으로 보면 재미없겠네요.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저는 넷플릭스 하나 보는데 하나 네. 보는 것도 벅차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 넷플릭스를 비롯한 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요즘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배경은? 뭐 다양하죠. 많죠. 일단은 종류가 많고,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추천이 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란 것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기분은 안 나쁘셨어요? 기분 정확해요? 기분 나쁜 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정확해서 기분 나쁘던데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를 낳은 내 부모보다 잘하겠다. 이 고맙던데. 정도면. 그렇지 않아요? 고맙던데 저는. 왜요? 저는 다큐를 좋아하는데 다큐는 진짜 저희가 모르던 다큐를 엄청 추천을 해줘가지고
다큐나 현실 베이스의 이야기 좋아하거든요. 아하.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저 위기의 민주주의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와 브라질 사례. 그다음에 그 바이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크리스찬 베일이 끝내주는 연기를 한 딕 체니 역으로 나온 그 바이스도 엄청 재밌더라고요. 그런 영화 좋아합니다. 어쨌든. 아. 근데 그런 비슷한 영화를 제가 모르던 영화가 많으니까 보통 다큐나 이런 것들은 언론에 소개가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 추천되는 게 굉장히 많아서 약간 신세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넷플릭스로 19금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그 이후로 저에게 계속 뜨죠? 추천해주는 모든 게 그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우리 애들 딱 한 편 봤는데. 우리 애들 뭐 딱 한 편만 봤을지는 않았겠죠. 아, 네. 근데 그게 계속 주구장창 떠가지고 제가 굉장히 똑똑하다 이런 얘기 생각을 했던 게 있는데 가정용은 그 히스토리도 보이던데. 그게 또 지우는 게 아,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 뒤로 오. 제가 알아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야 알려드릴게요. 지우는 게 역시 중요하네요. 그럼요. 자, 이사님은 다큐를 많이 본다고 하셨고 평론가님은 그러면 화제되는 아 요즘에 많이 화제가 되는 거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킹덤하고 스위트홈이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두 개가 다 이제 뭐 좀비 내지는 크리처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뭐 괴 생명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괴수 영화였잖아요. 네. 네, 이제 그래서 주목을 많이 했는데 뭐 킹덤이나 스위트홈이나 이런 거 보면서 야참 국뽕이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도 국뽕이요? 네. 어떤 면에서요? 아니 이제 국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기보다는 네. 이게 내가 지금 드는 감정이 우리나라 컨텐츠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부심을 느껴가지고 이렇게 몰입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네. 잘 만들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그렇죠. 우리 정서가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우리 정서의 컨텐츠를 많이 보다 보니까 해외 그런 크리처물을 좀 몰입을 덜 하게 되더라고요. 아, 오히려. 예전에는 정말 헐리우드 방식의 뭐 미국식 방식의 크리처물을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크리처물들이나 좀비물 같은 경우 우리 정서를 많이 집어넣거든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계적인 어떤 액션 위주의 크리처물이나 좀비물들이 위주인 해외 작품들을 잘 안 보게 돼서 야 이게 옳은 건가 혹시 편식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크리처물이라는 것은 특정한 존재나 괴물을 뜻하는 크리처와 작품을 뜻하는 물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많이 나오는 좀비나 이 괴물들의 장르를 크리처물이라고 하고 있고 이게 처음에 좀비가 나온 게 그런 것 때문이라면서요. 영화에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락성으로 죽이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인간으로 하면 이게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좀비라는 걸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맞아요, 이사님? 그게 그 평론가들이나 사실은 이제 그 영화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설명이고 크리처물은 사실 장르적으로 계속 그 일부분의 수요만 계속 존재했어요. 매니아층으로만 존재했는데 네. 크리처물이 갑작스럽게 대중한테 쑥 들어온 거는 현실 사회의 일정한 변화를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는 거죠. 어떤? 그게 원래 크리처물은 이제 좀비 같은 영화들은 역사가 뭐 1960년대, 50년대도 존재했는데 미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크리처물이 대중적으로 가장 인기가 있었던 거는 2010년도 워킹데드가 나오면서 시작됐어요. 근데 네. 이게 2008년도부터 9년도까지 있었던 그 미국발 금융위기 아하. 이후에 불황이 일상화되면서 시작이 됐고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있었던 부산행 여름에 그게 1000만을 그 해 딱 유일한 영화입니다. 1000만 찍은. 그 전해는 암살이든지 뭐 베테랑 이런 게 1000만을 찍었는데 2016년도 그 좀비물이 대박을 친 거는 2015년도 메르스 때문에 그래요. 메르스가 종료 선언이 2015년 12월 달 말 하순쯤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타인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하는 거죠. 이게 누군지 모르지만 나 이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최소한의 사람 이외에는 다 이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뭐 그 이후에는 좀비물부터 해가지고 타인의 불확실성을 낀 소재를 한 영화나 이런 것들이 유행했죠. 재작년에 그 타인은 지옥이다 그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네. 동의하세요, 평론가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말씀을 하셨고요. 아마 이제 경제 사회적인 요소를 이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메르스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부분 이제 동의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그 크리처물 내지는 좀비물의 변화가 오는데 뭐냐면 부산행도 이제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바이러스 개념으로 변해요. 그전에는 사실 좀비물 같은 경우는 흡혈의 느낌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물리면은 그게 복제가 돼가지고 괴물이 된다는 방식이었지만 부산행에 보시면 이제 무슨 어떤 연구기관을 통해 가지고 무슨 사업체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면서 일상 속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자기 가족 믿고 의지했고 사랑했던 사람도 이제 좀비가 되는. 근데 그 원인이 이제 바이러스일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건데 그 바이러스가 결합된 좀비물이 한국식 좀비물로 완전히 변화했어요. 아마 뭐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메르스 때 그 바이러스라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대중적으로 소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중요한 거는 이 좀비물이 그전에는 괴물과 그것을 타개하려고 하는 이분법적인 구도로 갔는데 지금은 경계가 애매해졌고 맞아요. 그 애매해진 상황이 더 확실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 바로 코로나19죠. 정말 사랑하는 우리 진행자님 옆에 계신데 갑자기 알 수 없게 바이러스가 묻어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상황. 그 자체가 이미 이전 크리처물이나 좀비물의 이 상대적 개념들이 이제 정적으로 반영이 됐고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아는 사람과 이별할 수 있고 또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나조차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이 상대적인 관점들이 크리처물이라든지 네. 좀비물에 이미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 한편으로 사회학적인 관점에 보게 되면 자본주의 어떤 심화 구조가 이제 반영이 됐다고 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 좀비라는 건 결국 이성이 마비되는 것이고 거의 파충류급의 본능만 살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게 이제 어떤 이득, 본능, 보존, 욕심, 탐욕 이런 것에 연관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구조라는 게 결국 야, 뭐 휴머니즘 뭐가 필요해? 그냥 물질적인 부분만 추구하는 그런 형태로 가니까 결국 반대급부적으로 나는 그런 기계적이고 사물화된 존재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사회적으로 좀 형성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세계적인 그런 경제 위기라든지 또 뭐 이제 경제 상황 속에서 네. 더 불거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스위트홈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모든 스위트홈이 요소가 아니죠. 예. 네, 모든 요소가 스위트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괴물로 변하는 그 인과관계도 명확하지 않은데 욕망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거기에서 나쁜 사람만 바뀌지 않아요. 나하고 그렇죠. 같이 괴물과 싸우던 이웃이 괴물로 변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과 악이 뚜렷하지 않고 같이 있었던 동료가 언제든지 좀비나 괴물로 변할 수 있는 이런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네. 일상적인 불안감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제 이전에 그 판타지물이나 크리처물도 사실 일종의 판타지인데 이게 일부 소수층이었다가 대중적으로 유행할 때는 그 판타지물이 반영하는 현실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현실 세계가 그 스위트홈에도 나오지만 그 현재 그 굉장히 경제적이든 뭐든 이제 불안하거나 안 좋은 상황에 대한 원인을 추적하는데 이 원인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00년대 이전의 크리처물이나 좀비물은 그 좀비를 제압하거나 하면서 상황이 종료가 됐는데 지금 부산행이나 최근에 만들어진 좀비물은 이게 상황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같이 가요. 그리고 그 원인을 탐색하기보다 그냥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쪽으로. 코로나19 같아요, 꼭.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인가 최근에 이제 네. 미국에 있는 학자들도 모더나 사장이 CEO도, 됐죠. 네. 어쨌든 아마 이게 평생 같이 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지만 그 불확실성을 낮추는 차원에서는 뭐 그런 이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런 불확실성이 일상화 만성화되어 있다 그러면 아마 앞으로도 이런 식의 소재를 다룬 영화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하시니까 부산행 2 같은 경우 반도였는데 거기서 대한민국이 망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반도를 버리고 홍콩으로 탈출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쉽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점들이 이미 영화 속에는 다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저는 전문가의 그런 위치도 지금 많이 흔들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라는 개념도 많이 흔들렸고 전문가라는 것도 많이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전문가들의. 왜냐하면 사실 제가 코로나 방송을 전에 이제 다른 방송에서 했는데 그 방송에 나왔던 분들이 전문가들인데 곧 끝날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5월 달 전에 이거 마지막 방송이니까 인증샷을 찍겠다고 해서 같이 인증샷 찍었어요. 근데 코로나19가 5월 달 그 중순이가 다시 퍼졌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선진국이라는 개념이 흔들리고 전문가라는 것
뭐 이런 것도 흔들리는 그러니까 전대미문의 그런 상황에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의 불안성과 불확실성은 굉장히 더 지금 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아마 끊임없이 콘텐츠에 반영이 될 것이고 선호도도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불확실성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콘텐츠 중에 하나다 하셨는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까 부익부 빈익빈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여기에 반영됐다라는 얘기도 했지만 우리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나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반영하는 그러니까 뭔가 화풀이할 수 있는 대상이 이런 좀비다. 그래서 이게 웹툰에서 먼저 시작됐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 친구들에게 소비되는 거다. 이런 식의 분석도 있던데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는 자체적인 발달 단계에서 불안감이 있는데 그게 현실에서 그 불안감이라는 게 성장을 통해 가지고 해소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나 세계 글로벌하게 보면은 더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네. 불안감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이걸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그 불안한 시기의 과제들을 어른들은 뭐라고 줬냐면 극복의 대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지금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라는 걸 청소년들도 알고 하기 때문에 이 소재에 대해서 모호성이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뭐 다양한 드라마나 이런 것들 보면은 뭔가 불만스럽고 분노에 차 있는데 그 대상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뭐 낮과 밤 이런 거 보면은 그 어쨌든 그 불안감이나 욕망 같은 것들이 해소해야 되는데 그래서 머릿속에 그 크리처 같은 대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자기의 어떤 분노나 감정을 담아낼 대상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낸 다음에 그 대상에 대한 감정들을 쏟아내는 이 대상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없어요. 지금 요새 나오는 드라마들이나 굉장히 사회성이 짙은 그 드라마들 보면은 대상이 정말로 악한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사회적 역할도 하고 있고 좀 애매모호한 대상. 이게 공통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춘 세대, 젊은 세대를 말씀하신 게 스위트홈의 주인공도 사실은 고등학생이고요. 왕따의 경험이 있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또 이제 케이블에서 한참 인기를 끌고 있는 경이로운 소문 같은 네. 경우도 고등학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초점을 맞춰줘야 될 게 요즘에 그런 좀비물이나 크리처물들은 현실의 문제점이 드는 거죠. 아까 왕따 문제 말씀하셨고 경이로운 소문에서는 이제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이제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현실이 아직 해결 방법 같은 경우에는 뭐 명확하게 제시되지만 아까 환타지 말씀도 하셨지만 환타지 어떤 수단, 예를 들면 초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극복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만큼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을 굉장히 탐구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걸 어떻게 탈출시키고자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런 현실적인 방법으로 예를 들면 법리적이라든가 아니면 제도적이라든가 이런 방식이 아니고 네. 우월한 어떤 초능력을 통해 가지고 극복하고 싶을 만큼 개인의 이게 복수를 할 만큼.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잘 모를 뿐더러 그냥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좀 막혔기 때문에 오히려 초월적으로 초능력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만큼 아하. 현실이 거꾸로 답답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이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좀 불합리한 것들 있잖아요.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되고. 그게 안 되는 근데 거죠. 그게 안 사법부가 되니까.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뭐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경이로운 소문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학교나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럼 결국 아까 사적 복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구책을 마련하는 그러니까 예전에 로빈son 시리즈가 이제 유행을 했는데 그 청춘들 입장에서 봤을 땐 도시 전체 자체가 탈출을 해야 되는 그런 도시 괴담의 어떤 진화된 어떤 방식으로 이런 스위트홈이나 네. 경이로운 소문과 같은 콘텐츠에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정말 경이로운 소문, 뭐 스위트홈 이런 부분들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드라마를 제작한 제작사들이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예, 스튜디오 드래곤.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이 왜냐하면 비밀의 숲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비밀의 숲 2가 그렇게 재밌지 않았어요. 흥행을 못했어요. 현실보다 못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떨어졌는데 이번에 스위트홈 때문에 엄청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시대 이런 콘텐츠 사업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유망한 업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사님? 아, 그쪽은 뭐 근데 이게 그러니까 컨텐츠 집에서 머물면서 컨텐츠를 많이 보게 되는 습관이 생겼기 때문에 컨텐츠 쪽의 소비나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컨텐츠 진흥원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이쪽이 작년 2019년에 비해 참 5%도 감소했다 그래요. 2019년에 비해서요. 그러니까 2020년도 감소했는데 이게 오프라인의 문화 컨텐츠가 훨씬 더 감소했기 때문에 아하. 그 영향이 그러니까 있는 영화, 건데 극장. 그렇겠네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작 기획사들이 돈을 버는 것하고 그걸 유통하는 쪽에서 돈을 버는 것하고는 사실 좀 구분돼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완전히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온라인 쪽에 훨씬 더 비중을 삼지 온라인 쪽이 훨씬 않겠어요? 더 비중이 크겠죠. 왜냐하면 영화를 넷플릭스에서 처음 개봉했다라는 그 인터뷰를 여기서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만 해도 그게 오 대단하다 했는데 그게 코로나 초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지금 우리 너무 당연한 일처럼 돼버렸잖아요. 근데 어쨌든 돈을 누가 버느냐는 한번 좀 꼼꼼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돈은 그러니까 누가 제작 벌어요? 기획사가 많이 그러니까 제작 기획사는 뭐 유명세는 얻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그러니까 노동이나 이쪽에 투여가 많이 됩니다. 그렇죠. 창작물이라는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방송국도 마찬가지의 컨텐츠 영역이니까. 근데 유통하는 쪽에 돈을 사실 훨씬 더 많이 버는데 유통사가. 넷플릭스나 올해 예고돼 있는 거는 이제 그 뭐지? 그 승리요. 디즈니도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디즈니 해외 쪽에 이 OTT 유통사들이 훨씬 더 많이 그 승자가 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러니까 컨텐츠 측면에서 저는 아까 사실 한배기가 또 있는데 경인호 그 소문 그 얘기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형 히어로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가 좀 다른지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만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 컨텐츠는 기본적인 히어로물하고 좀 달라요. 많이 다르죠. 기본적으로 마블에 나오는 슈퍼맨이나 이제 그 배트맨 이런 사람들은 DNA가 우월하거나 재벌가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리고 문제 해결이라는 게 전부 다 이제 지구평화예요. 그런데 거대해. 이 경이로운 소문은 전부 다 핸디캡이 있어. 어허. 신체적인 핸디캡, 경제적 핸디캡, 그 심리적 핸디캡. 이 핸디캡이 있는데 이 개인의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을 그리지 않아요. 공동체 이 개인의 문제요? 문제를 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을 맞교환을 합니다. 동시에하죠. 이게 굉장히 독특한 몰입감을 줘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의 성장 드라마로만 읽을 수 없는 그 안에 문화 코드가 있어요. 이게 현실 감각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거기에 부정이나 이제 뭐 불공정이나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개인적인 문제를 걔가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관심도 있는 동시에 사회적 문제 해결하고 끊임없이 맞교환을 하거든요. 아하. 이 그게- 부분이 가장 중요한 그 그게 히트된 용이다. 아까 말씀드린 한국적 컨텐츠의 진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그렇네요. 거죠. 그러니까 내러티브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개인적인 내러티브하고 사회적 내러티브가. 그러니까 사회적 내러티브가 하는 거는 아까 학교 폭력도 말씀드렸지만 그 학교 폭력도 결국에는 사회적인 어떤 부패, 거대 세력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요. 그 거대 세력의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선택들이 결국 개인의 삶을 위해하고 피해주고 심지어는 가족을 잃게 만드는 이 얼개를 가지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회 구조적인 모순이나 부패나 이런 것들이 일반 평범한 사람과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같이 끼워 넣는 거죠. 그 두 개가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예전에는 당위적으로 뭐 정의를 구현해야 돼, 뭐 선을 실현시켜야 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아마 개인 자아가 굉장히 충만한 현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나의 어떤 위해가 가해지는 것이 사회적 위해와 연결돼 있다는 것을 했을 때 더욱더 소구력이 있고 또 그것이 또 정당하게 이제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콘텐츠도 진화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한국형 좀비 영화, 한국형 히어로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 세계 시장에서 또 이 부분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게 오늘 저희 토론 아니고 수다 첫 번째 수다 주제였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토론 아니고 수다 트렌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마크로빌 엠브레인의 윤덕환 이사님 그리고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좀 많이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꼭 오늘 두 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서요. 정의나 미안해. 정의나 잊지 않을게. 우리 요 해시태그 운동 이야기 좀 할게요. 윤덕환 이사님 보셨어요? 정인이 거 관련된 그 보도 프로그램? 네, 방송한다 그래서 일부러 찾아봤는데 끝까지 보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우리 평론가님은요? 네, 저는 이제 본방을 봤어요. 근데 어떠셨어요? 남는 거는 그 정인이가 굉장히 아픈데도 그 어린이집에서 아빠가 부르니까 이제 일어나가지고 걷는 장면을 보고 한동안 아무 생각을 못했고요. 근데 그 장면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리고 아마 그 장면 때문에 굉장히 뭐 정의나 미안해까지도 참여를 하게 되시지 않았나 네. 생각을 할 정도로 실제로 언론에 단편 나오는 거 하고 그러니까 텍스트로 그냥 전해지는 거 하고 네. 그 정인이의 실제 그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과 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는 네. 점. 저도 굉장히 미안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저는 못 보고 그냥 언론 기사로 보고 저는 실제로 법원에 이제 그 편지는 썼어요. 편지는 써서 보냈고 도저히 볼 용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 봤는데 얼마 전에 어른 4명이서 잠깐 만났었는데 그때 어른 4명이 이 정인 이야기를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었던.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시대를 사는 어른들은 미안해하고 아파했었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고 계시니까 이 사건을 대한 사람들의 태도예요. 먼저 우리 이사님은 좀 눈여겨볼 만한 것들 뭐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의 태도에서요? 네, 사람들의 태도, 움직임, 운동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청원 게시판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20만 이상 그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다는 청원도 있었고, 그게 뭐 이렇게 살인죄로 기소장을 변경해달라 실제로 변경이 됐죠. 그래서 그것도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일반 국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 있는 글들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주변에 너무 무관심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이 있었는데.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잘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타인의 일상에 개입하는 거를 오지랖이라고 약간 비난해 왔어요. 그리고 사실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좀비물이나 크리처물에 대한 사실 사람들의 선호는 일상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 내 불특정한 타인에 대한 의심이나 불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타인의 일상에 개입하지 않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요인이거든요. 그래놓고 갑자기 그 개입하지 않았다고 문제 제기를 하면은 사실 이 문제는 영원히 평행선을 그릴 겁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해당 그 직무나 그러니까 직업적인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직업적 소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 경찰관이나 그러니까 거기 이제 유치원인가요? 거기 이제 어린이집 교사분들은 얘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하루 종일 끌어안고 뭔가를 이제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CCTV 그대로 나타났는데 네. 의심이 되면 사진도 찍고 이랬잖아요. 네. 경찰관이 이 부모의 직업 뭐 유학 갔다 왔고 영어 선생이고 앞에서 입양 관련돼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 이런 식의 후광이 아니라 그 상처나 이런 것에 대한 좀 디테일한 어떤 뭐랄까 자기 직업에 대한 소명 의식이 좀 더 분명했더라면은 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지 않았으나 2차에 걸쳐 가지고 이미 신고가 들어왔는데 네. 이거를 그럴 리는 없을 거라는 막연한 사실은 선입견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먼저 타인의 일상에 개입하는 걸 우리가 어느 순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피해왔다. 그래서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이제 지나가는 할머니나 이 선배 엄마들이 한마디씩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불쾌하지 않거든요. 선배로서 할 수 있고 하는데 요즘 엄마들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싫어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의 이마에 멍이 들었어도 물론 첫 번째로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이게 엄마가 때렸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고 이상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끼어들어서 문제 제기하는 게 맞나? 이제 이런 생각이 있을 거고 그렇다면 감시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소명감을 갖고 했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 일이 있고 어떤 글을 봤는데 어떤 경찰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정인아 미안해 하면서 사실 자기가 아동학대 의심으로 몇 번 이 사건에 개입했는데 오히려 본인한테 안 좋은 것들이 더 많이 돌아왔다. 왜 가정사에 개입하냐라든지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해서 이걸 또 직업적 소명만으로 이분들을 탓하기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네.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말씀들을 쭉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역시 문화적인 요소의 역설이 있다. 그러니까 가족주의의 한국적 역설이거든요. 뭐냐면 우리 이제 사회적 현상을 보면은 그 가족 동반 어떤 극단적인 선택들이 꽤 있어요. 한국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해외에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가족을 이제 부모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생각을 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그렇게 하는 건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양육에 관련돼 가지고 저 아이는 저 집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것이야라고 하는 생각하는 암묵적인 문화의식이 있어요. 근데
뭐 영화나 이런 걸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할리우드 영화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옆집에 아이가 맞아요. 만약에 학대 정황이 있다 그러면 옆집 사람이 관련 뭐 복지기관이라든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단위 개체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범주가 아니고 그 개인의 아동권, 인격권, 인권들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인데 우리 사회도 사실은 이 문화적인 프레임이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왜 내가 저 가정에 개입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럼 거꾸로 나도 개입을 받기 싫은 의식이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뒤늦게 생각을 해서 보니 여러 가지로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연원의 어떤 배경들이 있는 건 알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상을 또 찾게 돼요. 아까 크리처물이나 좀비물에 관련돼 가지고 마음껏 도덕적 윤리적 범주를 넘어서 가지고 뭐 어떤 대상화 시킨다. 왜냐하면 크리처물에서는 좀비물이 생명체가 아니고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막 잔인하게 해쳐도 별 무리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사회적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도 어떤 특정 대상, 경찰관, 복지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그 사람들을 공격하기보다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통합. 제도적인 문제. 다이나믹한 어떤 역학 구조들이 있는 거죠. 맞아요. 예를 생각해보면 제도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영화를 볼 때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아니 저렇게 힘든 형사들이 왜 그 형사 조직에 있을까? 뭐 배고프고 월급도 적고 이런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형사 제도라는 거는 보통 경찰보다는 승진할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거꾸로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아동학대 관련 범죄나 관련 담당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열심히 했을 때 네. 얼마나 인센티브가 있을까? 담당 형사가 아동학대에 관련돼 가지고 정말 수사를 잘 처리하게 되면 얼마나 거기에 인사고과에 반영이 될까? 아마 거의 반영이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제도적으로도 아동학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네. 별로 그 직무 담당자들한테 동기부여가 없구나라는 생각도 실제적인 어떤 앞으로의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조치를 했을 때도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드는 거죠. 우리가 언제까지 사과만 할 수는 없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정인이는 돌아올 수 없지만 더 이상 정인이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인 문제를 바꿔야 할 이유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걸 통해서 SNS가 일단 기반이 됐던 것 같아요. 기술 우리가 이제 기반이 돼 있으니까 함께 동참하고 분노하고 뭐 법원에 탄원서도 보내자 이런 거 저도 이제 SNS 보면서 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은 또 새로운 우리에게 좋은 문화 아니겠어요, 이사님? 맞습니다. 근데 이제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번에.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정의나 미안에 문구를 넣어가지고 쿠션, 파우치, 담요 이런 게 막 나왔어요. 게다가 이제 해시태그를 넣어갖고 정의나 미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음식 주문하는 무슨 탕수육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배달 주문하는 그 유튜브 나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욕을 먹었죠. 근데 네. 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걸 대부분 다 이 SNS 활동들을 비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패턴은 작년 연말에 조두순이 출소했을 때 그 집 앞에서 파워 유튜버들이 생중계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관심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기존의 언론이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이걸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작년 말부터 그러니까 우리 감기 백신에 대한 문제 제기를 엄청나게 때린 다음에 관심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실제 접종률을 엄청 떨어뜨린다거나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독감 백신을 너무 구매를 안 한다거나 지금은 요새 너무 빨리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끔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관심을 먹고 사는 미디어의 속성상 이런 특성들이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휴머니즘은 깔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좀 하자. 저는 꼭 그 얘기를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나 사랑이 이 해시태그 단 연예인들 관련 기사도 엄청 많았어요. 그런 기사 보도도 많았고 사람들이 해시태그 달면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네 하다 보니까 일부 가게 업주가 자신의 홍보 게시물에 뭐 해시태그 정의나 사랑해 이런 것들을 뭐 정의나 미안해 이런 것들을 올렸고 더 나아가서 굿즈를 만들어서 근데 이것도 집단 이성이 발동했죠.
막 뭐라고 하니까 게시물도 내리고 판매하지도 않고 이런 일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 내복바람으로 또 거리 나온 아이 보면서 바로 또 신고를 했고 이렇게 편의점에 인계했다라는 이런 뉴스도 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좀 문화들이 잘 정착돼서 서로가 서로의 건강한 감시하는 역할을 어른들이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문자로도 좀 안타까운 얘기들을 해주세요. 5275님도 저도 가슴 아파서 방송 뉴스 이런 거 하나도 못 보겠더라고요. 신고 무시한 경찰 어떻게 되나요? 처벌받게 되나요? 하셨고 2056님은 그 악마들 변호하는 변호사 너무 밉다고 그러니까 이런 직업 관련된 또 의견도 보내주셨네요. 자, 뭐 마지막으로 이 관련 주제 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만할까요? 입이 10개라도 우리가 어른으로서 별 할 말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조금 주제를 바꿔볼게요.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뭐 너무 당연한데 이게 놀이로까지 지금 번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40대인 이제 저와 저희 작가는 잘 모르는데 우리 20대 조연출이 어제 알려주더라고요. 우리 요즘 이렇게 놀아요 하던데 비대면으로 놀아본 적 있으세요, 평론가님? 저는 사실 비대면으로 놀아본 적은 사실상 없고요. 카톡하면서 놉니다. 맞네요. 카톡하면서. 이사님은요? 저도 뭐 없습니다. 따님은? 우리 딸한테 물어봤죠. 그래서 야, 네네. 너 줌으로 노냐? 줌으로 논대요. 걔들은 그러니까 4명이 서로 틀어놓고 공부도 하고 놀랍게 같이 공부도 하고 몇 주 전에 기말고사였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거기서 논대요. 놀랍게 뭐 손병호 게임 하고 이런 거 노는데요. 아 그래요? 네. 어색하지 않을까요? 안경 사람 접어 뭐 이런 식으로 하나도 안 어색하게 완벽하게 적응한 것 같아요. 세상에. 아니 우리 20대 조연출은 화상 채팅 안에 필터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온라인으로 게임을 하고 벌칙하면 웃기는 필터를 씌우고 그런다는데 들어본 적 있어요, 평론가님? 저는 이제 짤로 많이 보기는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진화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전에 저희 세대만 해도 이번에 줌 같은 경우가 그냥 공포의 대상이죠. 공포의 대상이야. 근데 비자발적으로 강연이나 회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회의는 익숙해졌어요. 근데 그걸 놀이화한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하고요. 이제 그다음에 놀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하고 누가 줌으로 놀아줘요. 20대 쟤네가 우리하고 놀아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그렇습니다. 놀아볼 의지는 있으세요? 놀아볼 의지. 의지는 있죠. 줌에서 놀아볼 의지. 근데 약간 제가 수모를 당할 용의도 있습니다. 수모를 당해야 끼워주더라고요.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거기 대접받을 생각을 하면 안 돼.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 채팅에 필터 끼워서 노는 거 참 이해가 안 가. 또 어떤 식으로 노는 거 혹시 소식 접한 거 있으세요? 소문 접한 거? 논다기보다는 저 소문이 아니고 네. 요즘에 아까 이제 자녀분 말씀을 하셨지만 줌을 가지고 자기 학습량을 이렇게 자랑하고 공유하고 이러면서 놀더라고요. 오히려 코로나19 상황 속에 논다는 개념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 학습을 하는데 자기가 공부한 양을 공유를 해요. 심지어는 뭐 다 메모를 하고 체크를 해가지고 공유를 하고 그래서 이게 단지 요즘 세대들을 단지 그 디지털 공간상에 논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학습이 어떻게 진화되고 있는지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렇네요. 그게 사실은 일상이 공유되는 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그런 경험들이 잘 없었어요. 저는 이런 건 있죠. 다이어트 할 때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오늘 뭐 먹었다고 카톡으로 보내고 이 정도는 해봤죠. 옛날 그런 거의 확대판 아니겠어요? 일상을 공유하는 거죠. 먹는 것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한 거. 제가 끝나기 전에 요 얘기는 하나 해드릴게요. 자영업자분들이 요게 이제 비대면 일상화되면 어떡하냐 이런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주에 보도자를 발표한 거 있어요. 1, 2, 3, 4차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일상생활이 좀 이렇게 달라졌잖아요. 비대면이 활성화돼 가지고 책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 사람들 못 만나니까 불편하다는 경험이 훨씬 낮아서 안 만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게 높아서 맞아. 이게 바뀐다고 했는데 이 임계치까지 올라왔어요. 안 만나니까 불편하다는 게 임계치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2월 이후에 코로나가 백신 나오고 치료제 나오고 이게 접종이 실제로 시작되기 시작하면 아마 하반기에
오히려 대면이 폭발할 하반기에 것이다. 대면, 그러니까 이게 임계치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대면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저 꿈에 마스크 쓰고 나이트클럽 가는 꿈 꿨잖아요. 나이트클럽. 정말 며칠 전에 조금만 완전 더 견뎌주시기를. 임계치에 다다른 거예요. 꿈에 나타날 정도면 임계치야. 그러니까요. 아니 측정 기준. 근데 마스크 쓰고 있더라고요. 이야, 제가. 역시 피디님 자, 진행할 만해. 자영업자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지금 일단 내일 발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해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견디시고 우리 폭발하는 그 대면 모임을 기대하시면서 좀 더 버텨주셨으면 사람들은 좋겠어요. 만나고 싶어합니다. 그래요. 정말이에요. 저도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제 욕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정말 인간의 욕망이고 그 욕망이 없어지면 그건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인간이 아니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너무 깊이 있는 수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 윤덕한 마크로빌 엠브레인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